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머리가 뛰어난 사람, 배움이 짧은 사람,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 그들의 출발선은 달랐지만 종착지는 놀라울 만큼 비슷했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나눈 건 재능이 아니었다. 감정이었다. 감정을 다스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았고, 자신을 다스린 사람은 결국 세상을 움직였다. 세월이 흐르며 나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나이를 먹는다고 사람이 성숙해지는 건 아니다. 세월은 몸을 늙게 할 뿐, 마음은 스스로 단련하지 않으면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흔들린다. 인생의 후반부에 서면 누구나 묻는다. 이제는 늦지 않았을까? 그러나 나는 말하고 싶다. 감정을 경영할 줄 안다면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정주영 회장은 늘 이렇게 말했다. 하면 된다. 그 말은 단순한 근성의 구호가 아니었다. 그 속에는 감정을 통제하는 냉철한 자기 이해가 있었다. 절망의 순간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감정을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힘이다.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칠 때 그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 바람을 이용해 돛을 세웠다. 노년이란 감정을 다스리는 마지막 훈련의 시간이다. 젊을 때는 세상이 나를 흔들지만 나이가 들면 내 감정이 세상을 흔든다. 분노, 서운함, 후회, 두려움. 그것들은 모두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그것들을 경영하지 못하면 삶의 남은 시간은 후회의 파도 속에 갇힌다. 감정을 경영한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감정의 본질을 읽고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일이다. 나는 이 영상을 통해 말하고 싶다. 감정이 곧 인생의 운명이다. 그대의 감정이 불안하면 인생도 흔들리고, 그대의 감정이 평온하면 인생도 잔잔하다.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배울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사용법이다. 감정의 흐름을 읽고 스스로를 경영하는 법이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늦지 않았다. 감정의 주인이 되는 순간 인생의 주인도 다시 당신이 된다. 그대가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대는 여전히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젊은 날의 분노에서 배운 자각. 젊은 시절에 나는 늘 뜨거웠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얼굴이 붉어지고 사람을 다그쳤다. 그것이 추진력이라 믿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직원이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순간 내 가슴이 멈췄다. 나는 깨달았다. 내가 화낸 것은 그의 실수가 아니라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무능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화를 내는가? 분노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니 그곳엔 자존심과 두려움이 있었다. 누군가 내 권위를 흔들까봐, 내 통제력이 무너질까봐 나는 분노로 자신을 지켰다. 그러나 그 분노는 나를 보호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멀어지게 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화를 참는 일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일이라는 것을 나는 그때 비로소 알았다. 정주영 회장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 현대건설의 초창기, 모든 일이 엉키고 자금은 바닥났다. 그는 분노 대신 침묵을 택했다. 하루를 묵히고 마음이 가라앉은 뒤에야 결정을 내렸다. 감정이 가라앉아야 이성이 뜬다. 그 말은 단순한 경영의 지혜가 아니라 인생의 철학이었다. 나는 감정이란 불과 같다고 생각한다. 불을 다스리면 따뜻한 온기가 되지만 다스리지 못하면 모든 것을 태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도, 자신의 자존도 그 불에 함께 사라진다. 그래서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감정을 경영하라. 그것이 자기 경영의 첫걸음이다. 감정의 폭발은 약함이 아니라 신호다. 그 신호를 읽지 못하면 감정은 폭풍이 되고,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바람으로 바꾼다. 분노는 나를 지키려는 몸의 본능이지만 그것을 이성의 연료로 바꾸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나이가 든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분노 덕분에 나는 성장했다. 왜냐하면 그 분노가 나를 들여다보게 했기 때문이다. 감정은 우리를 파괴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 될 뿐이다. 그 거울을 외면하지 말라. 그 속에는 진짜 당신이 있다. 정서지능의 세 축, 자기 이해, 타인 이해, 상호작용.
나는 평생 경영 속에서 깨달았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지식도 명령도 아니었다. 그것은 감정이었다. 감정이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관계와 결정의 중심에 있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감정을 아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즉 정서지능, emotional intelligence는 세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자기 이해, 나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 뿌리를 읽는 힘이다. 둘째는 타인 이해, 상대의 감정 언어를 해독하고 그 마음의 움직임을 느끼는 통찰이다. 셋째는 상호작용, 감정을 조율하며 서로를 살리는 대화의 기술이다. 이 세 가지는 피라미드의 구조다. 가장 아래에 자기 이해가 놓인다. 그것이 흔들리면 타인 이해도 상호작용도 무너진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타인을 오해한다. 자신이 왜 화나는지, 왜 서운한지 알지 못하면 그 감정은 타인에게 쏟아지고 관계를 깬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부릴 줄 아는 자보다 자신을 부릴 줄 아는 자가 더 큰 경영자다. 그 말은 곧 감정의 경영을 뜻했다. 아무리 뛰어난 전략도 감정이 무너지면 판단이 흐려진다.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냉정한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따뜻함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이 세 가지 감정의 축은 인간관계의 지도와도 같다. 자기 이해는 나를 다루는 길이고 타인 이해는 세상을 여는 길이며 상호작용은 그 두 길을 이어주는 다리다. 감정의 지도에서 길을 잃은 사람은 결국 관계의 미로 속에서 헤맨다. 그러나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대화를 조율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의 흐름을 잃지 않는다. 감정이란 억누르거나 숨길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읽고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 자산이다. 나는 인생의 끝자락에서야 알았다. 감정은 나의 적이 아니라 나를 이끄는 나침반이었다는 것을. 감정을 이해하는 순간 인생의 방향은 비로소 선명해진다. 그대의 삶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기술이나 운명 탓이 아니다. 감정의 피라미드 중 어딘가가 균형을 잃은 것이다. 이제 그 균형을 되찾을 때다. 감정의 중심이 곧 삶의 중심이 된다. 자기 이해 심화기대가 분노를 만든다. 나는 회의 중 자주 나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가? 겉으로는 부하의 실수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대부분의 답은 달랐다. 내가 세운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었다. 사람은 타인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세운 그림이 깨졌을 때 분노한다. 결국 감정이란 타인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기대의 그림자였다. 나는 그 사실을 깨닫고부터 감정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회의 중 마음이 요동치면 머릿속으로 재무제표를 그렸다. 지금 손실이 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내 평정심이다. 그때마다 마음의 손익을 계산했다. 기분이 흔들리면 이미 손실이 난 것이다. 감정은 자산이며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면 인생의 회계는 언제나 적자로 남는다. 정주영 회장 역시 젊은 시절 불같은 성격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그는 나이를 먹을수록 달라졌다. 감정은 나를 지켜야지 남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는 분노의 에너지를 추진력으로 바꿨다. 화가 날수록 행동으로 풀었다. 이게 바로 자기 이해의 힘이다. 감정의 뿌리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분노를 깨달음으로 전환한다. 나는 자기 이해를 이렇게 정의한다. 내 감정의 뿌리를 읽는 능력.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화났다는 건 알지만 왜 화났는지는 모른다. 그 차이가 성숙과 미숙을 가른다. 자기 이해가 깊은 사람은 남을 탓하기보다 스스로를 돌아본다. 저 사람의 말이 내 불안을 건드렸구나.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어른이다. 감정은 지워야 할 것이 아니라 읽어야 할 것이다. 내 감정을 읽을 때 비로소 나는 나를 이해하고 세상과 화해할 수 있다. 자기 이해는 인생의 첫 번째 거울이다. 그 거울을 맑게 닦아야 다른 사람의 얼굴도 제대로 비친다. 인생의 후반부에 필요한 공부는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 자신을 관찰하는 훈련이다.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묻자. 나는 무엇을 느끼는가? 왜 그렇게 느끼는가? 그리고 그 감정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 질문이 반복될수록 마음의 근육은 단단해진다. 감정을 모른 채 살아온 인생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다.
하지만 감정을 읽을 줄 아는 인생은 폭풍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다. 자기 이해란 결국 감정의 등불을 지키는 일이다. 타인 이해. 감정의 언어를 해독하라. 사람은 말로만 소통하지 않는다. 말보다 더 많은 대화는 표정, 눈빛, 침묵 속에서 오간다. 나는 수많은 회의와 협상 속에서 그 사실을 배웠다. 상대의 단어보다 호흡과 시선이 더 많은 진실을 말해준다는 것을. 어떤 이는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을 지키고 어떤 이는 조용히 침묵하며 마음을 닫는다. 그 모든 것은 감정의 언어다. 문제는 우리가 그 언어를 읽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주영 회장은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언제나 상대의 손을 먼저 보았다. 손끝이 떨리는가, 손바닥이 젖어 있는가. 그는 조건보다 감정을 읽었다. 사람의 마음을 모르면 거래는 종이 위에만 남는다. 그에게 감정의 해독은 곧 경영의 첫 단계였다.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감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의 감정 이면에 있는 욕구와 두려움을 읽는 기술이다. 누군가는 존중받고 싶어서 강하게 말하고, 누군가는 불안해서 방어적으로 반응한다. 그 행동의 밑에는 언제나 감정의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이미 관계의 절반을 이해한 것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사람은 평가보다 이해를 먼저 원한다. 지적하기 전에 한마디 물어보라. 요즘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짧은 문장이 공기의 온도를 바꾼다. 사람은 자신이 이해받는 순간 마음을 연다. 그때부터 진짜 대화가 시작된다. 감정을 읽는다는 것은 타인을 조종하려는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예술이다. 타인의 감정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상황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그는 다투지 않아도 이기고 명령하지 않아도 따라오게 만든다. 그 힘은 권위에서 오지 않는다. 존중에서 온다. 노년의 관계에도 이 법칙은 똑같이 적용된다. 자녀와의 대화, 친구와의 갈등, 부부 사이의 오해, 모두 감정의 언어를 해석하지 못한 결과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라는 판단을 저 사람은 무엇이 불안할까? 로 바꾸어 보라. 그 한 문장의 전환이 관계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 감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세상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눈을 갖는 일이다. 타인을 읽는다는 것은 곧 인간을 배우는 것이다. 인생의 후반부에 필요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 온도다. 그 온도를 아는 사람이 결국 관계를 지키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 상호작용의 기술, 감정의 번역과 말의 에너지. 감정의 이해가 깊어졌다면 이제 그것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감정의 조절이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설계하는 일이다. 내가 느낀 감정을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것. 그것이 진짜 대화다. 나는 늘 말했다. 말은 연탄과 같다. 잘 태우면 따뜻함이 되지만 던지면 흉기가 된다. 감정의 언어를 다스리는 사람은 상황을 살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관계를 잃는다. 그래서 나는 회의 전에 늘 문장을 바꾸어 보곤 했다. 이건 왜 이렇게 했나? 대신 이 부분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나? 틀렸다. 대신 다른 방법은 없을까? 단어를 바꾸는 순간 공기의 온도가 바뀌었다. 사람의 마음은 논리가 아니라 온도로 움직인다. 말이 다정하면 마음은 열리고 말이 날카로우면 마음은 닫힌다. 감정의 번역이란 내 감정을 다듬어 상대의 마음에 닿게 만드는 기술이다. 솔직함과 무례함은 단 두 글자 차이지만 인생의 무게는 천근만근 다르다. 진심이라도 상대를 다치게 한다면 그것은 미숙함이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사람을 꾸짖지 말고 상황을 꾸짖어라. 잘못된 것은 행동이지 그 사람의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존재가 부정될 때 무너진다. 반면 존재가 존중될 때 변화한다. 나는 이 원칙을 평생 붙잡았다. 그 덕분에 회의실은 더 따뜻해졌고 사람은 더 오래 남았다. 말에는 세 가지 층이 있다. 첫째, 내용의 층, 무슨 말을 하느냐. 둘째, 태도의 층, 어떤 어조로 말하느냐. 셋째, 의도의 층, 어떤 마음으로 말하느냐.
사람은 내용보다 태도와 의도를 더 정확히 읽는다. 수고했어라는 한마디도 진심이면 힘이 되지만 의무적으로 건네면 모욕이 된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내용은 이성으로, 태도는 감성으로, 의도는 인격으로 다스려라. 감정의 번역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다. 바로 나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다. 너는 왜 그랬어? 대신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 주어가 너에서 나로 바뀌면 대화의 방향이 달라진다. 공격에서 공감으로, 논쟁에서 관계로. 인생의 후반부에도 말의 품격은 여전히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적어지고 그 적은 말이 더 큰 울림을 남긴다. 감정을 번역할 줄 아는 사람, 그가 진짜 어른이다. 말의 온도는 그 사람의 인생 온도와 같다.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은 세상을 덮이고 차갑게 말하는 사람은 관계를 얼게 만든다. 그러니 오늘 하루 한 문장을 바꿔보자. 그 작은 변화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도 있다. 맞서지 않는 용기, 침묵과 속도의 지혜.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리더는 단호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진짜 단호함은 싸우지 않을 수 있는 힘에서 나온다. 젊은 시절에 나는 자주 맞섰다. 의견이 다르면 끝까지 밀어붙였고 그 결과 상대를 이겼지만 관계를 잃었다. 승리는 남았지만 마음은 패배했다. 시간이 지나서야 깨달았다. 관계를 잃은 승리는 결국 패배다. 어느 날 한 부하 직원이 회의 중 나에게 반말로 되물었다. 회장님도 틀릴 수 있잖아요. 순간 내 속에서 불이 치밀었다. 그러나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자네 말이 맞네. 나도 틀릴 수 있지.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그는 그 자리에서 울었다. 며칠 후 그가 내게 편지를 보냈다. 그날 회장님의 침묵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때 나는 배웠다. 사람은 설득되어 변하지 않는다. 존중받을 때 변한다. 감정이 폭풍처럼 몰아칠 때 나는 한 박자 늦게 움직였다. 즉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메모장에 생각을 적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면 절반의 말은 사라지고 나머지 절반은 정제되었다. 나는 그것을 감정의 완충지대라 불렀다. 이 완충지대가 있어야 감정은 흩어지고 그 자리에 이성이 들어온다. 정주영 회장은 위기 앞에서 늘 침묵했다. 모두가 불안해할 때 그는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사람들은 그를 냉정하다 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냉철한 기다림의 기술이었다. 분노 속에서 던진 말은 언젠가 후회로 돌아온다. 그가 남긴 이 한 문장은 리더뿐 아니라 모든 인생의 철학이었다. 감정의 폭발은 약점이 아니다. 그것은 신호다. 그 신호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분노를 느끼더라도 그것이 두려움에서 왔는지 상처에서 왔는지 알면 이미 절반은 이긴 것이다. 나는 노년이 되어 이렇게 믿는다. 유연함이야말로 진짜 강함이다. 대나무는 바람에 휘어지지만 부러지지 않는다. 그처럼 사람도 휘어질 줄 알아야 한다. 한 걸음 물러서면 세상이 보이고 한순간의 침묵이 관계를 살린다. 인생은 전쟁터가 아니다. 누군가를 이겨야 내가 살아남는 곳이 아니다. 감정을 이기는 자가 진짜 승리자다. 그는 분노를 품되 폭발시키지 않고 침묵 속에서 다시 평정을 찾는다. 진짜 용기란 싸우는 데 있지 않다. 싸우지 않아도 될 때 침묵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인생의 품격이고 마음의 근력이다. 상처와 애착, 감정의 뿌리를 보다. 사람의 감정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오늘의 분노는 어제의 두려움에서, 오늘의 불신은 오래된 상처에서 비롯된다. 나는 오랜 세월 사람을 관찰하며 깨달았다. 겉으로 보이는 감정 뒤에는 언제나 관계의 기억이 숨어 있다. 인간의 감정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관계 속에서 다친다. 정주영 회장은 젊은 시절 가장 신뢰했던 동료가 회사를 떠난 경험이 있다. 그는 배신감으로 밤을 새우며 말했다. 내가 잃은 건 사람 하나가 아니라 내 믿음의 일부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 상처는 새로운 통찰로 바뀌었다. 사람은 떠날 수 있다. 하지만 그 기억이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든다. 그때부터 그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았다. 상처를 경험한 사람만이 인간의 복잡함을 이해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심리학자 바솔로뮤는 인간의 애착을 네 가지로 나누었다. 그중 세 가지가 우리의 감정에 깊이 영향을 준다. 첫째, 거부형 애착. 나는 괜찮아 라 말하며 스스로를 지키려는 사람. 그들은 겉으로 냉정하지만 마음속엔 깊은 상처가 있다. 둘째, 집착형 애착. 상대의 반응에 과도하게 매달리는 사람. 사랑받지 못할까 두려워 더 강하게 잡는다. 셋째, 두려움형 애착. 가까워지길 바라면서도 상처받을까 도망치는 사람. 사랑을 원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한다. 나는 이 세 유형을 수없이 보았다. 겉으로는 다른 모습이지만 그 뿌리는 같다. 상처받기 싫다. 그 두려움이 감정을 비틀고 관계를 멀게 만든다. 그러나 상처를 인정할 때 감정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상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살아온 증거다. 상처를 숨기면 고립되고 인정하면 관계가 열린다.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자네의 상처는 약점이 아니라 자산일세. 그걸 이해하면 타인의 상처도 보이기 시작하네. 진정한 리더는 타인의 능력보다 상처를 본다. 누군가의 실수를 꾸짖기 전에 그 뒤에 있는 사연을 상상한다. 그는 왜 그 결정을 했을까? 혹시 지쳐있진 않을까? 이 질문 하나가 사람을 살린다. 감정의 경영이란 결국 상처를 다루는 경영이다. 자신의 상처를 이해한 사람만이 타인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인간을 깊게 만든다. 인간의 5가지 욕구 행동을 움직이는 연료. 사람의 감정은 허공에서 생기지 않는다. 모든 감정은 그 밑에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있다. 심리학자 윌리엄 글래서는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5가지 욕구를 말했다. 나는 평생의 경영 속에서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보았다. 사람은 이유 없이 화내지 않고 이유 없이 슬퍼하지 않는다. 모든 감정에는 욕구의 그림자가 있다. 첫째, 생존의 욕구. 살아남고 싶다는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다. 젊은 시절 나는 매일이 전쟁 같았다. 오늘 매출이 끊기면 직원들의 가족이 굶을 수도 있었다. 그 절박함이 나를 움직였다. 생존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러나 생존에만 매달리면 인생은 점점 좁아진다. 생존을 넘어 존재의 이유를 찾는 순간 인간은 성장한다. 둘째, 사랑과 소속의 욕구. 사람은 혼자 존재할 수 없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낀다. 정주영 회장은 늘 말했다. 사람이 회사를 만든다. 그러나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도 사람이다. 그 말은 숫자보다 관계가, 효율보다 신뢰가 중요하다는 뜻이었다. 셋째, 힘과 영향력의 욕구. 사람은 자신이 세상에 의미 있는 존재임을 느끼고 싶어 한다.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세상에 흔적을 남긴다는 감각, 그것이 인생의 동력이다. 그러나 이 힘이 남을 억누르는 방향으로 흐르면 결국 자신을 고립시킨다. 진정한 영향력은 타인을 복종시키는 데 있지 않고 타인을 성장시키는 힘에 있다. 넷째, 자유의 욕구.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고 싶어 한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자유를 누릴 자격은 책임을 질 용기에서 온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자유를 주면 실수도 함께 줘야 한다. 그것이 진짜 신뢰다.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신뢰의 또 다른 이름이다. 다섯째, 즐거움의 욕구. 즐거움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다. 배우는 기쁨, 성취의 만족, 함께 웃는 순간의 따뜻함이다. 나이가 들어서야 깨달았다. 성공의 끝에는 늘 허무가 있었지만 작은 즐거움이 나를 다시 일으켰다. 새벽의 커피향, 동료의 웃음, 가족의 미소, 그것들이야말로 인생의 연료였다. 이 5가지 욕구는 모두 인간의 에너지다. 문제는 그것이 왜곡되거나 억압될 때 생긴다.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 무관심을 당할 때, 자유를 원하는 사람이 통제당할 때, 힘을 느끼고 싶은 사람이 무시당할 때, 그때 감정은 폭발한다. 분노, 질투, 우울, 불안은 바로 그 좌절된 욕구의 다른 이름이다. 나는 사람을 평가할 때 성격보다 먼저 욕구를 본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채워지지 못한 욕구의 화신일 뿐이다. 욕구를 이해하면 감정이 보이고, 감정을 이해하면 사람의 행동이 읽힌다. 감정은 욕구의 언어다.
그 언어를 해독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인간을 경영할 수 있다. 감정은 욕구의 언어, 리더의 온도, 36.5도. 나는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그들은 겉으론 다 달랐지만 마음의 뿌리는 놀랍도록 비슷했다. 결국 모든 감정은 욕구의 표현이었다. 분노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좌절된 신호였고, 슬픔은 사랑이 사라졌다는 통보였다. 불안은 자유가 위협받을 때 나타났고, 허무는 즐거움이 사라질 때 찾아왔다. 감정은 언제나 메시지를 품고 온다. 문제는 우리가 그 메시지를 읽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는 젊은 간부에게 자주 물었다. 자네는 지금 왜 화가 났나? 상대가 틀려서인가? 아니면 자네의 욕구가 무시당해서인가? 그 질문 앞에서 많은 이들이 침묵했다. 우리는 흔히 타인을 원망하지만 사실 감정의 근원은 내 안에 있다. 이해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정은 폭발할 때 실패가 아니라 신호를 보낸다. 지금 나를 돌봐달라. 그 신호를 읽는 순간 분노는 통찰로, 불안은 준비로 바뀐다. 감정은 적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성장시키려는 내부의 대화다. 이 대화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다. 정주영 회장은 감정의 언어를 읽는 데 탁월했다. 한 간부가 불만에 가득 찬 얼굴로 보고하자 그는 조용히 물었다. 요즘 잠은 잘 자나? 그 한마디에 공기가 달라졌다. 그는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마음을 들었다. 리더는 이성이 아니라 온도로 조직을 움직인다. 그의 말처럼 조직의 공기는 리더의 감정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리더의 온도가 높으면 조직은 따뜻해진다. 그가 분노하면 모두가 긴장하고, 그가 평온하면 혼란 속에서도 균형이 생긴다. 나는 그래서 내 마음의 온도를 늘 점검했다. 너무 차가워지면 신뢰가 얼고, 너무 뜨거워지면 이성이 녹는다. 내가 지향한 온도는 언제나 36.5도였다. 인간의 체온이자 감정의 가장 건강한 온도. 인생의 후반부에도 이 원리는 똑같다. 가정에서, 관계에서, 스스로의 마음에서도 감정의 온도를 36.5도로 유지하라. 따뜻하되 나약하지 않고 냉철하되 차갑지 않게. 그 온도를 지키는 사람은 세상 어디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감정은 파괴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대가 감정의 온도를 다스릴 수 있다면 삶은 언제나 균형을 되찾는다. 그것이 바로 감정의 경영이며 인생을 다시 젊게 만드는 비밀이다. 존중과 품격. 자기 존중에서 타인 존중으로.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진정한 존중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시작된다. 나를 존중하지 못하면 타인의 존중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 나는 말년의 어느 날 거울 속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나를 존중하고 있는가? 돈과 명예, 권력은 모두 있었지만 마음은 늘 공허했다. 그때 깨달았다. 존중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라는 것을. 정주영 회장은 말년에도 단정한 차림으로 출근했다. 그는 말했다. 남을 위한 예의는 결국 나를 위한 존중이야. 외적 단정함은 내적 품격의 반영이었다. 품격이란 남이 보는 눈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습관이다. 자기 존중이 무너지면 네 가지 감정이 찾아온다. 수치심, 외로움, 불안, 그리고 죄책감. 수치심은 나를 작게 만들고, 외로움은 세상을 멀게 만들며, 불안은 타인을 의심하게 하고, 죄책감은 현재를 무겁게 한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다.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마음은 늘 자신을 학대하고 있었다. 그들은 남의 인정을 먹고 살았지만 남의 인정은 언제나 부족했다. 존중은 절제에서 피어난다. 말의 절제, 욕심의 절제, 분노의 절제. 절제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품격이 된다. 품격은 화려함이 아니라 침묵 속의 무게다. 한 걸음 물러서서 듣고 한마디 덜어내는 여유 속에서 진짜 존중이 태어난다. 타인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의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를 인정하는 일이다. 그가 나보다 부족해도 그 존재 자체로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우리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한 부분을 함께 빌리는 것이다. 이 마음으로 회사를 운영하면 조직은 경쟁이 아니라 공존의 장이 된다.
요즘 세상은 점점 빠르고 차가워진다. 기술은 인간의 손을 대신하지만 감정의 온기까지 대신할 순 없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돈이 아니라 따뜻함이다.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다. 기계는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지만 인간의 존중은 어떤 기계도 대신할 수 없다. 감정의 경영은 결국 품격으로 완성된다. 품격이란 감정을 다스리는 마지막 단계이며 존중이란 그 품격이 남긴 향기다. 나를 존중하고 그대를 존중하라. 그 한 문장이 모든 관계를 살린다. 나이가 들어도 존중은 여전히 인간의 마지막 품이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그 사람의 인생이 스며 있다. 따뜻하되, 단단하게, 부드럽되, 흔들리지 않게 그대의 품격이 곧 당신의 인생 온도다. 정주영의 하면 된다. 위기에서 피어난 감정의 경영. 정주영의 인생을 떠올리면 사람들은 흔히 무에서 유를 만든 기업가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그를 감정의 경영자라 부르고 싶다. 그의 위대한 성취 뒤에는 언제나 감정의 폭풍이 있었다. 절망과 두려움, 분노와 외로움. 하지만 그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감정을 원동력으로 바꾸었다. 하면 된다는 그의 신념은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감정을 경영하는 철학이었다. 195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나라 전체가 불가능이라 말하던 일이었다. 기술도, 돈도, 장비도 없었다. 정부 관료들조차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다. 길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못한다는 생각이 제일 큰 적이다. 그는 분노 대신 현실을 직시했고 불안 대신 도전으로 감정을 돌렸다. 길이 없는 산을 뚫고 그는 실제로 길을 냈다. 감정의 힘이 행동으로 전환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법이다. 울산 조선소 건설 또한 같은 원리였다. 한국의 조선을 미쳤다는 비아냥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조롱을 들을 때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들이 내 감정을 흔들 수는 없지. 그 침착함이 결국 대한민국을 세계 조선 강국으로 만들었다. 감정의 조절이란 냉정함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평정이었다. 그의 감정 경영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빛났다. 한 직원이 큰 실수를 했을 때 모두가 해고를 예상했다. 그러나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실수로 성장한다. 중요한 건 그 다음 마음이야. 그는 실수를 문제로 보지 않았다. 감정을 다루는 태도를 인재의 척도로 보았다. 그래서 그의 조직엔 신뢰가 있었고 그 신뢰가 위기를 버티게 했다. 그는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꿈을 꿨다. 1998년 이미 80이 넘은 나이에 북한을 방문해 소일 1마리를 몰고 갔다. 세상은 그를 낭만적이라 조롱했지만 그는 담담히 말했다. 한 번도 안 가본 길, 누군가는 가야지. 그 말 속에는 감정의 철학이 숨어 있었다. 두려움을 희망으로 번역하는 능력. 그것이 그가 가진 진짜 힘이었다. 인생의 후반부에 서 있는 우리에게 정주영의 이야기는 한 가지를 일깨운다. 감정을 경영하라. 그래야 인생을 경영할 수 있다. 삶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감정을 바로 세우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의 하면 된다는 말은 결국 이렇게 번역될 수 있다. 감정이 흔들려도 마음만은 멈추지 마라. 과학과 통찰, 노년의 뇌와 감정 조절의 힘.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감정이 둔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뇌과학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다. 인간의 뇌는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변화할 수 있는 유연한 기관이다. 이것을 신경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스라 부른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마다 신경망을 다시 연결하며 그 과정에서 감정의 균형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즉, 감정을 조절하는 힘은 젊음의 특권이 아니라 평생 연습 가능한 능력이다. 미국 예일대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이 명상이나 일기, 대화 성찰 훈련을 꾸준히 실천했을 때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젊은 세대보다 더 활발히 작동했다. 나이가 들수록 이성보다 감정이 앞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오랜 경험과 회상의 깊이가 감정을 더 섬세하게 다루게 만든다. 그들은 단순히
참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을 관찰하는 법을 배운다. 정주영 회장의 말년 역시 그러했다. 그는 매일 아침 짧은 산책을 하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 내 마음의 속도는 어떤가? 그 한 문장이 그의 감정을 다스리는 리듬이 되었다. 감정의 조절이란 거창한 수양이 아니라 하루의 리듬을 되찾는 일이다. 일정한 생활, 규칙적인 대화, 작은 감사의 습관, 그것들이 뇌를 안정시키고 마음의 평정을 되살린다. 한국의 한 대학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있다.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하루 10분씩 감사 일기를 쓰거나 짧은 명상 호흡을 한 달간 지속했을 때 우울감이 30% 이상 감소하고 수면질이 향상되었다.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이름 붙이고 관찰하는 과정이 정신적 근육을 단단하게 만든다. 나이 듦이란 감정의 쇠퇴가 아니라 감정의 정년이다. 인생의 불순물이 걸러지고 진짜 감정만 남는 시기다. 그래서 노년의 감정은 깊고 따뜻하며 무엇보다 단단하다. 그 감정을 바르게 다스리면 인생의 남은 시간은 오히려 더 평화로워진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감정 조절은 몸이 아니라 뇌의 훈련이고 뇌의 훈련은 곧 마음의 습관이다. 당신이 오늘 호흡을 다듬고 말 한마디를 멈추는 순간 그것이 바로 뇌가 새로이 길을 만드는 시간이다. 나이 들어 다시 배우는 감정의 기술, 그것이야말로 두 번째 성장의 문이다. 오늘 즉시 시작하는 실천 감정 경영 체크리스트. 감정의 경영은 먼 이상이 아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 나는 젊은 직원이든 은퇴한 동료든 이렇게 말했다. 인생의 후반부는 감정을 다스리는 습관에서 달라진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감정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래서 나는 세 가지 루틴을 제안하고 싶다. 아침에 세 문장, 갈등의 세 질문, 그리고 하루의 세 회고다. 아침에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라. 오늘 나는 어떤 감정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가?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을까? 오늘 내가 나를 존중할 수 있을까? 이 세 문장은 마음의 나침반이다. 그날의 감정을 미리 설계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흔들리지 않는다. 갈등이 생겼을 때는 세 가지 질문을 하라. 나는 지금 무엇에 화가 났는가? 이 말이 상대의 오늘을 무겁게 만들진 않을까? 이 질문들이 감정의 폭발을 막는다. 말하기 전에 한 번 숨을 고르고 생각을 번역하는 그 짧은 순간이 관계를 지킨다. 그리고 하루의 끝에서 세 가지를 회고하라. 오늘 나는 어떤 감정을 가장 많이 느꼈는가? 그 감정은 나를 성장시켰는가? 약하게 만들었는가? 내일은 어떤 감정을 더 키우고 싶은가? 이 기록은 마음의 가계부다. 돈의 흐름이 재무제표를 만들듯 감정의 흐름은 인격을 만든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경영의 첫걸음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회계에서 시작된다. 그가 말한 회계는 감정의 점검이었다.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감정이 자신을 이끄는지를 알고 나면 인생의 숫자도 자연히 따라왔다. 감정을 경영하는 사람은 삶을 잃지 않는다. 그는 분노를 힘으로, 두려움을 통찰로, 슬픔을 이해로 바꾼다. 그는 싸우지 않고 이기며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선다. 그의 온도는 36.5도. 그러나 그 평정은 강철보다 단단하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다. 오늘 당신의 감정은 어디를 향해 흐르고 있는가? 그 감정을 바라보라. 그것이 곧 당신의 방향이다. 감정을 경영하라. 그대의 감정이 곧 그대의 운명이다. 그리고 그 운명을 다시 쥐는 순간 인생은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늘 이렇게 말했죠. 일단 해보자. 그게 인생의 시작이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늦게 피어나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 마음의 불씨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정주영 인생 철학관.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